네, 기원전 63년 로마의 공화정도 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결국 고일대로 고여서 고여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냄새 난다. 네, 용조사님 발 좀 닦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고여버린 거죠. 네, 옛날과 다르게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쥐락펴락하게 된 거예요. 이 공화정을 말이죠. 이 시대를 삼두 정치라고 해요. 왜 삼두일까요? 왜일까요? 삼두 정치가 무슨 의미죠? 그냥 말 그대로 세 개의 머리, 그러니까 세 명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때를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가? 그 한 명이 바로 카이사르. 그렇죠. 카이사르 대제라고 나중에 불리는 카이사르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라는 이 세 인물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준 선생님이 맨날 그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고등부 선생님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군대 얘기 맞는데 축구는 안 하지 않았어요? 축구도 했습니다. 아, 네. 군대 얘기.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명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카이사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힘은 셋이 이제 삼두니까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비슷했는데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힘이 조금은 더 센 사람이었어요. 조금 의외네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화정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이 셋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이런 업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적이 높은 폼페이우스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폼페이우스가 이룬 그 업적이 대체 뭔가요? 이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3년에 오리엔트 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중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평합해버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냥 싹 해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 그러니까 이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지중해라는 그 넓은 바다를 말이죠. 이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점령한 중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지역도 포함되게 되니까 이제 이 역사가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로마가 유대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던 게 이 시점이었군요. 그렇죠. 야, 폼페이우스 정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을 연 인물 중에 하나네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로마가 황제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건 카이사르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폼페이우스를 카이사르가 어떻게 꺾게 된 거죠? 이 폼페이우스가 당시 이룬 업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제 왕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세다. 이 사람을 지지해 줬죠. 그런데 이때 카이사르는 생각한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이 중앙아시아 이 동쪽을 패권을 장악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서쪽이다. 저기가 내가 힘을 키울 수 있는, 내가 권력을 쌓을 수 있는 요충지구나 해서 서쪽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갈리아? 갈리아라는 지역은 처음 듣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지금의 이제 프랑스 쪽이 유럽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갈리아 지역이었죠? 그때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바로 이 이민족들이 통합되어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당시 갈리아 지역에 있던 민족들은 이제 게르만 민족, 뭐 독일, 지금의 이제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쪽 사람들인데 이 중남부의 이 로마 사람들보다 키도 더 크고 이 등치도 더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매해 이 로마 지역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돌아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을 압도하는 이 피지컬과 이 전투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야, 로마인들에겐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겠네요. 그럼요. 로마인들에게 게르만 민족은 전투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두려웠죠. 그래서 늘 갈리아 지역 안에서 게르만 민족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들어설까봐 맨날 이렇게 막 저것도 이게 쟤네들끼리 병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런 지역을 카이사르가 드디어 정복을 한 거군요. 그렇죠. 아주 그냥 영웅이 돼버린 거죠. 훌륭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원정은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뿐 아니라 오늘날의 영국 이 남부 지역까지 평정하고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와, 잠깐만, 이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야, 이 넓은 지역을 카이사르가 혼자 이렇게 평정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진짜 좋아했겠는데요? 아이, 혼자는 아니죠. 이 군사들이 다 있었죠. 아이, 물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쵸. 온 거예요. 예. 이 당시 카이사르 원정을 통해 승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아, 폼페이우스보다 카이사르구만 하면서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도 제 인기가 이제 중등부에서 확 좋거든요. 고등부도 제 인기가 좋아요. 자, 그러면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일 텐데 어떻게 보면 정적이 너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로마에 카이사르가 돌아오는 즉시 그를 어떻게 해버릴까,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되겠구나, 기를 죽여놔야겠구나 하고 계획을 짰어요. 예? 아니, 원정에 성공한 장군을 제압하겠다고? 그건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왜냐하면 폼페이우스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뭔가요? 로마의 오랜 전통에서 모든 원정을 떠난 군대는 로마 내로 진압할 때 루비콘 강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 경계에서 무장을 해제해야지만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카이사르도 그럴 거라고 이 폼페이우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카이사르가 이 루비콘 강에서 정말 무장을 해제했나요?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로마의 역사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카이사르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사르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설마 하쿠나 마타타? 아니요, 쿠데타요. 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것처럼 루비콘강에서의 그 전통을 깨버리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그가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대사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기원전 49년 마침내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1차 로마 대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된 거죠. 야, 이거 정말 영화 같은 흥미진진한 그런 역사 이야기네요. 정권을 잡은 이 카이사르가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일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카이사르는 내전에서 이 승리한 다음에 기원전 44년 원로회의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아니, 종신독재관이요? 아, 그게 뭔가요? 종신, 죽을 때까지 모든 결정권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독재인 거죠. 그 거의 황제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사르도 황제가 되기 위해서 사용한 명목상 관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카이사르의 세사이니까 카이사르의 목적대로 그가 황제가 되었겠네요. 그렇게 되는 게 수순인데 역사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된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전장을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브루투스라는 부하이자 친구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참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아, 참 인간이 추구하는 그 권력이 얼마나 이제 허무하고 한 줌의 허상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이사르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대로 카이사르의 사후 로마에는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당시 카이사르가 죽기 직전 유언장을 준비했는데요. 자신의 누이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난 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 어린 이 젊은이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과연 이 안토니우스가 인정했을까요? 인정하기 어렵죠. 어디 새파란 젊은 놈이 나서고 그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우리 영훈 전사님이 새파랗게 젊죠. 그러면 역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이번에는 카이사르 때와 달리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의 2차 내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요? 이번에는 로마 내에서 세력 다툼이라기보다는 더 이제 확장되어서 로마 내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간의 연합 전쟁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안토니우스의 경우 이 이집트를 끌어들여서 옥타비아누스와 내전을 벌였거든요. 그 유명한 여러분
이집트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요때 등장합니다. 아, 이때 등장하는 게 클레오파트라구나. 그러면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으니까 승리를 했겠네요. 궁금해요? 네. 그럼 알려드려야지. 결과는 당연히 예상했겠지만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입니다. 이야, 아, 이거 정말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데. 아, 맞죠. 이것은 놀랍게도 세계사 3대 해전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전쟁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결국 기나긴 로마의 내전을 끝내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카이사르가 지정한 자기의 후계자로 유언으로 남긴 적통 후계자이고 로마를 위기로 몰고 가던 이 내전을 승리로 이끈 옥타비아누스, 얼마나 사람들이 했겠어요. 진짜 어마무시한 그 입지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 로마 원론에서는 이 로마를 위기로부터 구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단 거죠.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뜻인가요?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어거스트, 존귀한 자라고 하죠. 이 여러분, 우리 8월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8월 어거스틴? 그쵸? 같은 사람이에요. 아, 이 저희의 12달은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황제의 이름이죠. 황제의 이름. 이 어거스트는 8월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31일, 30일 뭐 이렇게 가는 건데 7, 8이 31일로 끝나요. 왜냐면은 8월은 이 순서상 짧아야 되는데 이 어거스트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가 이렇게 뛰어난데 내가 남들보다 짧을 수 없다 그래서 하루를 늘린 거예요. 어디서 빼왔을까요? 2월이 왜 28일까지밖에 없었겠습니까? 아, 거기서 빼와서 자신의 날을 하루 더 붙인 거예요. 야, 그야말로 천선천하 유아독존 같은 입지를 불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 기세를 몰아서 자신의 양아버지인 카이사르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스스로 하면서 자신도 황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그럼 이때 드디어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분. 이 황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저라고 하죠. 시저. 독일에서는 카이저,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고 하지만 이제 모두 황제를 뜻하는 말인데요. 동시에 이제 가이사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나타내는 표기법이죠. 카이사르가 시저라는 거죠. 그럼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양아버지를 황제의 표기법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로 불려야 해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인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되는 거죠. 이야,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 사복음서를 다시 바라보니 왜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의 그 황제의 그 호적 명령이 떨어졌다고 헐레벌떡 그 먼 길을 임신한 상태에서 위험한데도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네요. 그럼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무섭네요, 무서워. 이만큼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내용인지 입증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태겸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로 등극하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시점과 예수님의 이 탄생 시기가 겹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의 1대 황제가 나타나는 시기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가 이 겹쳐진다는 이 사실이 세계사의 큰 분기점이기 때문에 BC와 AD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과 영향에 대해서 큰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로마의 역사의 흐름과 그로 인해 연결되는 사복음서의 배경을 돌아봤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저는 나름 준비하면서 성경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막연하게 이 로마가 정말 강한 나라구나, 강대한 나라구나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가진 위상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잘 됐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사복음서를 오늘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영상을 또 준비할 건데요. 2부죠, 2부. 그쵸?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다음 영상을 볼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사랑하고요. 사랑해요. 몇 따라요? 저도 사랑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축소판이죠. 돋보기처럼 딱 이스라엘 지역만 바라봐서 아주 잠깐 중앙아시아 역사를 빠르게 훑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우리 구약성경은 끝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이후에 또 출현을 해요. 약간 틀어졌네. 야, 이건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저는 신태기요미 저는 약번 영웅 이었습니다. 예.